네, 바른정당과 통합 찬반을 묻는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마감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전당대회 개최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물밑 싸움이 치열해 보이는데요.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의견이 갈리는 거는 투표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23%와 33%인데요. 네. 일단 반대파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3,3을 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종 투표율 23%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일단은 뭐 33.3% 얘기했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아마 결과를 발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23%도 사실 낮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전체 당원에 비하면 낮죠, 사실은. 그러나 지난번 그 안철수 대표가 당선될 때 대표로 당선될 때 24% 정도, 24.26 맞나요? 24.26%의 투표율.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 51.09%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현 대표가 당선될 때도 24%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 사실은 그 전에 그 박지원 대표가 될 때는 19%가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더 적었죠. 그래서 23%는 물론 전 당원에 비하면 적지만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투표 결과들을 쭉 보면 거기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지금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반대파가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명분은 없는 거네요. 명분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아니면 뭐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일단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반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법적으로 큰 명분은 없지만 이 숫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실효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반대파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3분의 1 이하가 투표하면 무효가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정식 어떤 무슨 이게 정식 당의 안건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 정식 안건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표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을 33% 달성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전체 당원 중에. 그리고 이미 아까 말했지만 전당대회에서 그전에는 19.25%와 24.26%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같이 투표에 참여하시는 거의 최대치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은 그냥 무난한 성적표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비주류는 뭐라고 하냐면 통합 반대파는 그래도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 당선될 때보다는 투표율이 더 나와야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두 번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는 조금 못 미달했습니다만은 투표 보이콧이 있었으니까 아마 조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 통합 찬성파 측에서는 이 정도면 무난한 20%가 넘으면 무난한 투표율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59,911명이 참여한 투표가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 내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찬성률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예, 그래서 내일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당내 어떤 이 좀 힘겨루기에서 어느 쪽에 중심으로 기우느냐 하는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거든요. 이거는 최종 어떤 결정권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 투표율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게 있고 찬성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인데 찬성률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득표한 51.09%를 득표했는데. 그거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하는 전망. 찬성률이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찬성률이 안철수 대표의 득표율보다는 좀 높을 것이다. 그 당시 비주류의 이 대표 후보들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일부 보이콧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통합 반대파에서. 그렇기 때문에 찬성률은 당시 안철수 대표의 득표율보다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전당원 투표니까 어쨌든 반대쪽의 수가 좀 더 세지 않고 호남 쪽도 그렇고 그쪽이 좀 더 파이가 크지 않을까 싶었지만 의외로 많이 참여하지 않는 거 보면은 일단 찬반의 어떤 그 예상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나쁜 투표라 그래서 투표 참여를 하지 말라고 반대쪽에서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투표에 참여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23% 정도 됐고 그중에 투표를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은 찬성의 의견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부장님이 얘기했듯이 50%를 넘는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나쁜 투표라고 규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부결시키는 쪽으로 갔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네. 지금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들은 이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 해서 투표를 하지 말라고 주장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유효 투표수들은 찬성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표 두고 극심하게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이제 어떻게 치르냐가 또 문제일 텐데요. 일단은 뭐 결과가 통합으로 나온다 해도 반대파가 일단 뭐 전당대회 의사봉을 쥐고 있으니까 어쨌든 정상적 진행은 좀 또 그렇고 의결이 힘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철수 대표 그에 대한 대안 카드를 갖고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뭐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당대회 의장은 이상돈 의원입니다. 그렇죠. 이상돈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반대하고 상황이고요. 있죠. 두 번째 부의장은 윤영일, 이영호 의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반대파에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당대회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의장이 마지막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계속 토론을 진행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사람들이 계속 의원들이 나와서 계속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시간을 내 필리버스터처럼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전당대회 자체를 못 열게는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임시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당의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기한을 정해서 소집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자체를 보이콧은 못 해요. 그러니까 당무위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안철수 대표 쪽에 가까운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무위원회에서 임시전당대회를 의결해버리면 언젠가는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의장이 그러면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표결에 안 붙일 수도 있지 않냐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의장과 부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당원들이 대표 당원들이 모이잖아요. 10,000명 정도가 대표 당원인데 그 당원들이 모여서 임시전당대회에서 시작하자마자 제대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회의만을 내고 그 회의만을 통해서 새로운 의장을 뽑고 나서 그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만드는 방법. 이 방법을 하나의 카드로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극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현재 의장이 있는데 그 의장을 어쨌든 해임을 시키고 새로운 의장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참여한 반대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소위 우리가 얘기했던 좀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내용은 뭐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입장 유보를 표명한 11명의 그 행보도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당내 의원들에게 분위기에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략 카드를 고민할 겁니다.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일단 제가 보기에 전당대회를 개최해야만이 통합을 의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했지만은 전당대회를 그냥 일상적으로 열어서 예. 그냥 바로 그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지금 통합 반대파지만 그렇게 열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방법이 있고, 예. 근데 그럴 경우에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을 지금 강력한 안철수 반대 세력입니다만은 굉장히 설득하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을 교체해서 바톤을 새로 넘겨받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방법이 또 이제 그게 또 안 된다면 온라인 투표를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헌상에 있는 당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당규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당규를 그건 당무회에서 이제 이런 결정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당무회의가 당규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투표식으로 해서 전당대회는 사실상 그런 거를 인정하는 그런 추임받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갈 가능성도 세 가지 갈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갔다 왔는데요. 이 파견되기 직전에 최태원 SK 회장과 독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 SK 측이 부인은 하고 있지만 이 시점이 방문 직전이어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많은 설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제 모 언론사에서 오보를 낸 건 대통령하고 만났다 이렇게 해서 오보가 그렇죠. 됐는데 임종석 비서실장과 만난 건 청와대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네. 두 사람이 만난 거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청와대 공식 발표는 통상적으로 기업의 어떤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점 자체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UAE에 방문하기 바로 전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시점이 애매한 거고
이제 최근에 모 언론에서 무슨 보도를 했냐면 SK가 UAE 쪽에 지금 현재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공식적인 사업 자체는 네. 없습니다. 그러나 정유 시설에 관련된 건설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미래에 뭐 어떤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UAE하고 SK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마찰을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임종석 실장이 UAE에 가게 되면 어쨌든 왕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조금 더 기업을 사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의도로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거기서 확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뭐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청와대 입장에서 기업을 도와주는 차원, 우리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 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SK가 정유시설을 건설을 계약하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무슨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해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부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이번에 최태원 회장 만난 거는 방금 바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SK가 지금 공식 사업을 추진한 건 없는데 예. 내부적으로 어떤 석유 시설 어떤 건설 계약을 추진하는 모양이에요. 그게 수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런 거를 좀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SK에서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를 임종석 실장이 그걸 만나서 바로 아랍에미리트 가기 직전에 12월 초에 만나서 아랍에미리트 간 날이 12월 9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방문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청와대 설명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최태원 회장 만나긴 만났지만 임종석 실장이 그 아랍에미리트 방문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설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비공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것만 이야기하러 간 건 아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다는 가능성을 약간 열어놓고는 두 갈래의 좀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이든 간에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뭐 다른 뭐 별로 건전하지 못한 일을 추진하는 건 아니거라고 좀 보거든요. 여러 가지 양국 간에 뭔가 긴장 요인이 생긴 거를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는 떳떳하게 우리는 다 상세하게 밝히지 못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국가 간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저는 비공개로라도 야당의 수뇌부에게 우리는 이런 거로 양국 관계를 좋게 하게 갔다 왔다고 떳하게 해서 큰 윤곽을 밝혀서 이렇게 해서 이런 논란을 의혹을 좀 잠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이런 논란을 어느 정도는 야권 수뇌부에 비공개로 밝혀가지고 이런 논란이 너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나 동의하세요? 생각합니다. 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국가 대 국가로 약속을 지키는 부분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비밀에 관련된 건 양쪽이 다 합의해서 밝히지 않기로 했는 걸 밝히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외교가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도 삐걱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가 그럼 우리나라와 신뢰 관계를 갖고 약속을 하거나 협약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온다면 국가가 정말 비밀을 서로 보장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밝히면 안 되는 거지만 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혀서 그래요.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도 청와대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면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6,440여 명. 정치인은 딱 정봉주 의원 한 명이죠. 명이었고 예. MB 적으로 불리는. 그리고 또 정재인은 제외가 됐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특별 사면 이번 문재인 정부 첫 특별 사면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뭐 말씀해 이렇게 주시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장발장 사면이다 이렇게 뭐그 얘기하고 얘기 있잖아요.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경제사범이든 아니면 이제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잘못해서 범죄 행위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또 사회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예를 들면 운전면허 취소가 됐다거나 아니면 벌점이 많아서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은 분들도 이번에 많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99%는 정말 생계형 뭐 그런 문제가 있는 뭐 범죄 행위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생계형 범죄 행위에 연관돼 있는 분들을 풀어준 부분들, 사면해준 이런 부분이 주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인주의 유라의 정봉주 의원이 포함돼 있는데 정봉주에 포함된 이유는 이거예요. 그분은 지금 2007년도 17대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명예훼손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1년을 다 형기를 치렀어요. 그리고 석방이 된 상태고 이미 1년 형기를 마친 뒤에 5년 이상이 지난 상태고요. 그리고 2007년 17대 대선 사범 중에 지금까지 사면 복권이 안 된 사람이 유일하게 정봉주 의원은 혼자예요. 아하.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뭐 특별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2007년 17대 대선의 선거 사범들 대부분 다 복권 돼가지고 자기들 정치 활동하고 있는데 정봉주 의원만 지금 예외적으로 복권이 안 된 상태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기를 마치고 5년 이상 지나면 대체적으로 복권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 사무연의 어떤 원칙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지킨 것이었다. 그리고 뭐 정봉주 의원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BBK 다스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BBK 다스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어요. 정봉주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얘기해가지고 명예훼손에 지금 걸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이 문제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인데 이 문제를 제기해서 감옥까지 갔다 오고 1년의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인데 그렇게 사면 안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론이 있어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마 사면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부장님도 짧게 한 말씀 총평 좀 해주시죠. 네, 총평을 하자면 어저께 사면의 특징은 서민 생계형 이분들을 대부분 이렇게 일반적인 서민들 6,444명 중에 네. 대다수가 이 서민들을 주로 사면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거 아까 지금 소위 장발장 사면이라고 이런 정부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 그 한 예가 소시지 17개를 훔쳐서 징역 8개월 나온 사람이라든가 예. 킹크랩 2개를 훔쳐서 징역 6개월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 포함된 거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인, 경제인을 대부분 제외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중대 범죄, 뇌물이라든가 알선수재 이런 거 이런 다음 횡령, 배임 이런 사람들을 제외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또 정치인들 중에 정치자금법도 제외했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은 바람직하고요. 경제인도 제외한 거 하는데 정치인 중에 왜 하필 정봉주 의원만이냐 이런 거는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을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정부가 왜 이렇게 정봉주 의원만 전 의원만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당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홍정욱 전 의원을 좀 영입하려고 추진해 왔는데 홍정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지금 뭐 장제국, 안대희 등이 줄줄이 고사하면서 좀 스텝이 꼬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물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 좀 한국당의 지방선거가 뭐 하기 지금 현재 이제 6개월 한 좀 덜 남았죠. 네네. 이제 5, 6개월 남았는데. 처음에 이제 공천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고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상당히 스텝이 좀 꼬이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인재 발굴을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서울시만 놓고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서울시는 박원순 여권에는 박원순 현 시장도 있고 다른 후보들이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워낙 많거든요. 심지어 임종석 비서실장도 거론되고 심지어 이번에 새로 사면된 정봉주 전 의원도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거론되지만 정봉주 전 의원까지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 사람이 여권에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진짜 좋은 사람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지금 어떤 입장이냐 하면 서울시장이나 이런 대다수를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울산시장, 인천시장하고 대구, 경북만 빼고는 다 전략 공천을 대부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결국 대표의 의중이 반영이 되다거든요. 근데 제가 홍정욱 이 회장 같은 경우도 보면 전 의원인데 뭐 이미지가 괜찮은 분이긴 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쟁쟁한 후보들하고 맞설 수 있는 후보가 되느냐 하는 저는 저에 대해 저도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불출마를 선언한 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앞으로 서울시장이든 어디든 간에 홍준표 대표는 누구 사람이냐를 따지지 말고 최대한도의 여러 사람들,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는 안 된다, 전 총리는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나경원 의원도 있고 뭐 여러 가로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김용태 의원도 있고 심지어 지금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도 거론되고 그런데 여러 사람들 중에 전략 공천이든 경선이든 해서 그 중에 최고의 후보를 뽑는 그런 전략을 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